일단 먼저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은 법지문을 읽을 때 그냥 대부분 막 읽고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문제 풀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앞으로 우리가 법지문 읽을 때 단순히 그냥 읽지 말고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이제 의식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왜 그러는지 한번 봐봐. 일단 첫 번째 먼저 보면 이제 법지문의 문장을 여기서도 나와.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조건이랑 경우 더하기 내용 요런 식의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너네가 어디에 체크를 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냐면 내용보다는 조건이랑 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잘 봐야 돼. 왜? 이 조건 경우를 이제 왜 체크해야 되냐? 이 조건과 경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야. 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 이렇게 됩니다. 19세 미만이면 술을 살 수 없다라고 한번 해봐. 그쵸? 19세 미만이면 술을 살 수 없다. 그럼 자, 여기서 지금 19세 미만이면 이라고 하는 게 얘가 조건이고 이 조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자, 봐봐. 내가 만약에 30살이야. 그럼 술 살 수 있지. 근데 내가 15살이면 술을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저 조건이랑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과 경우에 일단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지 마. 이따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조건이 계속 나올 때 동일한 조건인지 다 어떤 차이가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어미. 자, 이 어미. 우리 뭐 제 문법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미 하면 딱 뭐 생각이 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어미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거나 뭐뭐 하고 뭐뭐 하며 이런 식으로 어미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이 어미들은 무조건 체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얘는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 거나는 OR로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죠? 그치? 그리고 하고 하면은 뭐로 바꿀 수 있어? and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보이시죠? 그쵸? 그럼 잘 봐봐. 왜 저런 어미들이 중요하냐? 저런 어미들은 조건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내용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 예를 들어 A or B가 C가 되는 거랑 A and B가 C가 되는 거는 이거 같아 달라. 다르지? 얘는 하나만 돼도 C가 되지만 얘는 둘 다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어미들에 대해서 일단 체크하는 게 먼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3번은 별표 하나만 해봐. 3번은 별표 하나만 좀 적어보세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지문 그거는 3월달, 4월달 때 할 거거든. 시즌2 때 할 건데 우리 점유계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 그 지문 있죠.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민법 지문 나온 것 중에서 진짜 거의 제일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해. 근데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지문에서도 그렇고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문장들이 있어. 그게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봐봐. 만약에 단어가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수 상황을 예외를 나타내지 그런 다음에 뒤에 문장이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줘. 이 문장은 무조건 문제 나온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런 문장들은 무조건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왜 저런 예외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이 나오냐면 잘 봐봐. 자, 형법 몇 조 몇 항은 어쩌고 저쩌고 막 해. 막 얘기가 나와. 근데 다만 한국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이런 문장이 딱 나왔을 때 이 앞에 모든 법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보기에서 사례 제시할 때 한국인이면 이거 적용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너네가 이제 기출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선의취득, 점유계정, 반환청구권 양도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다만 선의취득은 점유계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때 그 문장이 보기에서 쓰여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민법 지문은 뭐다? 주체 수 파악하고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
일단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이 되었으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될까라고 얘기해. 쉽게 생각해서 여기 지금 만약에 방충망이 고장났어. 근데 여기 건물주가 고쳐야 될까? 아니면 여기 목동 러셀이 고쳐야 될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민법의 그 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고장났으면 이거 다 누가 해야 돼? 건물주가 하는 거야, 법에는. 근데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계약서에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내용이 만약에 있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이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대. 자, 그러면 일단 내용적으로 우리가 뭐 어려운 건 없어. 근데 내용은 내용이지만 제가 뭔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전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할게. 잘 보세요. 자, 일단 지금 스토리 자체가 뭔가 고장났을 때 건물주가 하냐 세입자가 하냐 그거 물어보면서 원래 법 규정은 건물주가 하지만 계약서에다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법이랑 규정이 다르지. 법이랑 다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이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지. 일단은 여기 이렇게 체크하고, 자, 여기 한번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만 해보세요. 너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저 노란색으로 내가 체크한 문장 있지. 문장 형식이 뭐야? 우리 문장 형식이라고 하면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저거는 지금 문장 형식이 뭐야? 뭐뭐 다로 끝났어. 형식은 평서문 아니야? 그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지. 근데 잘 봐봐. 내용의 의미를 봐봐. 내용의 의미를 봤을 때 저 문장은 형식은 평서문이지만 내용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질문하고 있지. 1번. 어떤 것이 지금 우선 적용되는가? 그리고 2번. 법적 불이익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럼 사실 형식은 평서문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거 뭡니까? 질문이야, 질문. 이거 보여요? 그쵸?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 자, 여기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슬래시 해봐.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딱 슬래시 했을 때 여기까지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 우리 아까 1번, 2번, 3번, 4번 했지. 그 중에 뭐예요? 조건이자 경우라고 지금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조건과 경우에서 그 뒤에 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무엇이 우선 적용되냐? 1번. 그리고 또 법적 불이익이 없냐? 요거 이제 2번 물어보는 거지.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자 생각해봐. 봐봐. 여기 보세요. 보고 이제 써봐. 질문이 지금 이제 나왔어. 그 질문이 이제 뭐냐? 저 조건. 법률이랑 지금 법률 규정이랑 계약의 내용이랑 지금 이제 다를 때 이때 뭐를 물어봐요? 1번.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 그리고 2번. 뭡니까? 법적 불이익의 유무. 이거 있냐 없냐 요거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지. 그럼 자, 우리 그 밑에 아직 안 읽었어. 근데 우리 전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질문이 나오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 질문을 구하는 뭐가 나오겠어?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앞으로 전개는 뭐가 되는 거야? 1번.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 물어보는 거. 2번. 법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도 돼. 근데 내가 너네 지금 시야를 넓혀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기억해줘.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별표 하나 쳐주시고, 전개 방식이라고 딱 써주시고, 전개 방식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 다음에 뭐를 구하는 게 계속 나온다? 답. 답을 구하는 게 계속 나온다. 요렇게 일단 하나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읽는 법을 좀 한번 좀 너네가 시야를 좀 넓혀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잡고 어떤 거를 내가 질문으로 해서
앞으로 이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너네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형식은 평서문이지만 내용은 지문인 거 이거 기억해. 자, 그 다음 거 보자. 그래서 이 문단 가봐.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래. 오케이? 그래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돼. 좀 더 읽어볼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 뭐냐면 계약의 구체적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대. 자, 여기 봐봐. 이 문장 지금 뭐에 대한 답이 나온 거야? 1번, 2번 중에서 뭐에 대한 답? 1번에 대한 답 보이죠? 그치? 그럼 자, 여기 한번 끊어볼게.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슬래시 해봐. 지금 계속 이게 동일하게 가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왜? 지금 아까 질문에서 전제 조건 경우가 뭐였어? 법 규정이랑 계약 내용이 다른 거였지. 그치? 여기서도 지금 이 조건, 이 경우 똑같잖아. 왜? 법률이랑 계약 내용이랑 다를 때 어떻게 뭐가 적용된다?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1번에 대한 답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 무엇이 우선 적용되냐? 답 한번 써보면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선생님, 계약자의 원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목동 밥 맛있니? 오늘 밥 맛있어? 밥 맛있어? 이제 나는 내가 대전, 나 진짜 다양하게 먹어봤거든? 대전, 광주, 강남, 센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동, 분당, 이렇게 이제 6개 이제 먹어봐. 기숙까지 해서 7개 먹어봤어. 물론 거기서 지금 나가는 건 대전, 분당, 목동밖에 없지만, 근데 내 생각에 밥이 제일 맛있는 곳은 분당이야. 왜냐면 분당이 이번에 바꿨거든. 그래서 분당이 식비가 많이 올랐어. 너네 식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당은 7,500원인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실제 우리 강사들도 막 내야 돼. 근데 만약에 밥이 맛없어 봐. 우리 오늘 뭐 밥, 나는 저녁 별로 나이를 먹었는지 막 치킨이 막 그냥 뭐 반찬으로 나오면 나는 좀 그게 별로더라고. 근데 어쨌든 밥 별로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뭐 뜨뜻한 뭐 해장국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돈이 없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야, 나 해장국 하나 먹게 10,000원만 빌려줘. 라고 얘기해. 그럼 걔가, 알았어. 그럼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너 내일 다시 갚아. 라고 해. 그럼 내가 알았어. 갚을게. 근데 이자 5,000원이야. 이래봐. 그러면 나는 걔한테 10,000원에다가 15,000원으로 이제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그럼 이자가 지금 법정 이자가 28%인가 뭐 그런데 얘는 지금 50%를 이자로 받는 거잖아. 하루 만에. 그래서 그 법에 어긋나지. 근데 법에 어긋나더라도 나랑 얘랑 그냥 자유롭게 계약을 해가지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무엇이 우선 적용된다? 우리의 약속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국가가, 야, 너 50% 이자 했어. 이 새끼 너 일로 와. 깜빵 가자. 이래 안 그래? 안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무엇이냐? 임의 법규야. 그래서 이처럼 법률상 규정이 돼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하는 계약이 임의 법규다라고 해. 그래서 이제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야.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그치? 계약이 없어. 그러면 법대로 하면 돼. 하지만 계약서에 내용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계약서 내용대로 우선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대. 그럼 바로 앞에 있었던 그 1문단의 예시. 1문단의 예시에 있어서는 계약이랑 법이랑 달라. 그럼 뭐를 우선 적용한다?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하나 덧붙이면 나중에 너네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만약에 내가 지방에 있는 뭐 의대 가고 막 해가지고 기숙사 말고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살고 그러잖아. 함부로 계약서 쓰면 안 돼. 일단 막 그런 있지. 사소한 거는 이제 내가 고친다, 막 세입자가 고친다 그런 규정 하나 넣는 순간 너네 좆되는 거야. 왜냐면 사소한의 기준이 뭐야? 벽이 무너졌어. 근데 집주인이 와서 야 이런 거 사소한 거야. 이래봐. 그러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원룸이랑 오피스텔 그 앞에 계약할 때는 진짜 빡세게 해야 돼. 그냥 법대로 하시죠 라고 하면서 그 아예 계약서 내용 자체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너네한테 편해. 나중에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보증금 다 까이고 막 해가지고 막, 나 보증금 500 넣었는데 보증금 주세요 라고 하면 집주인이 그 보증금 다 수리비용으로 했어. 네가 원래 하는 거 내가 대신했어. 이래가지고 이제 눈탱이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자, 여기 첫 번째 문장도 잘 봐봐. 계속 지금 이 조건이랑 이 케이스 경우는 같다라고 봐야겠지. 법이랑 계약이랑 지금 달라. 같은 케이스야. 근데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자, 있거나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있거나 동그라미 한다면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오하지. 그치, 오하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대.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 이렇게 할게. 이 조건 있죠. 법 규정이랑 계약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 그냥 X라고 내가 표현할게, 편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 X일 때 이제 무엇이 있을 수 있다?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라고 요렇게 지금 이제 둘 중 하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그 다음 거 읽을 때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 이 법적 불이익을 A라고 보고 계약 효력 부정을 B라고 보면 A 또는 B라고 했을 때 둘 중 하나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계속 지금 똑같은 X야. 같은 조건으로 지금 주는 거야. 그치? 근데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자, 있지만 동그라미 쳐주시고, 있지만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and지. 그러면 저 조건 하에서 지금 법적 불이익은 있어. 자, 법적 불이익 있어. 있는데 더하기 and니까 계약 효력은 그대로 둔다라고 요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얘 지금 이제 보면 우리 기호로 한번 볼게. A는 있지만 계약 효력이 그대로니까 A and not B지. 그럼 결국 A and not B니까 그냥 이거 A만 지금 있는 거 얘기하는 거 보여요? 3문단에서 얘기하는 바는 지금 이 법률 규정이랑 계약 내용이랑 달라요. 그쵸? 달라. 근데 다른데 그 다를 경우에는 아까 우리 앞에서는 뭐 우선 적용된다 그거밖에 없었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법적 불이익을 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계약 효력을 부정시킨대. 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도 있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바로 밑에 어떤 케이스가 나와? X 조건 하에서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 효력은 그대로 둔다. 이 B의 반대지. 그래서 A and not B 요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 A만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거 결국 A만 지금 있다. 그래서 이 문단은 딱 뭐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야? X 조건에서 법적 불이익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3문단이 이거야.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계약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 근데 3문단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뭐만 얘기할 거다? 법적 불이익만 주는 것만 얘기할 거다. 왜? 계약 효력은 그대로 가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그 바로 예시가 이제 공인중개사 나오는데 법적 불이익만 있고 X 조건에서 법적 불이익만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단속법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가야 돼. 단속법규야.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랑 그 사람 간의 관계 한번 보면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단속법규인데 따라서 이 경우를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랑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에 공인중개사한테는 벌금이 부과돼. 그러니까 법적 불이익이 있어. 하지만 계약은 그대로 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봐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 너네 인생의 목표가 뭐니? 서울대 가는 거야? 의대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왜? 우리 인생 목표는 야 대학교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역에서 살아봐.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 우리 인생 목표는 그래도 우리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있는 게 목표가 아닐까요? 뭐 엄마 아빠가 준대요. 이런 말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좋은 집에 이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집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집주인이 있어. 이제 구매자 이렇게 있어. 그럼 원래는 이 구매자랑 집주인이랑 그냥 둘이 계약해가지고 돈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실제 계약할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껴가지고 앞에 있어서 이렇게 셋이서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복비? 너네 잘 모르나? 그 복비라고 있어요.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수수료의 개념으로 이제 복비라고 이런 것들을 줘야 돼. 근데 이 복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듣기로는 내가 이거를 복비를 낸 적이 내가 원룸할 때는 막 냈거든요. 근데 원룸할 때 냈는데 원룸은 싸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줘야 돼. 근데 아파트 막 10억 이상은 뭐 우리 집 바로 앞에 지금 둔촌주공 다 개발해서 엄청나게 공인중개사 많거든. 근데 10억 이상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복비가 한 500 이상이래. 근데 그게 막 정해져 있어. 막 서울시 뭐 법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만약에 500만 원을 내가 이제 만약에 준다고 한번 해봐.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500을 얘한테 줘. 얼마나 돈이 아쉽겠냐. 아깝겠지. 그치? 이 사람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500 막 받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요새는 뭐 하냐면 당근에다가 집을 올려. 그래서 당근에다 집을 올려서 진짜 집을 올려. 당근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거 팩트야. 당근에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올리잖아. 그럼 당근 하는 사람들이 막 봐. 여기 괜찮네? 그럼 집에 찾아가. 집 보러 왔습니다 해. 그럼 이제 봐가지고 계약하자라고 해. 그럼 얘네 둘이 계약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근처 공인중개사 가서 이 공인중개사한테 야, 우리 계약할 텐데 너 그냥 이거 공증만 해줘. 해서 30만 원 줄게.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500만 원 이제 줄 거를 30만 원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근데 만약 공인중개사가 싫어, 안 할 거야. 이러면 그래, 너는 30만 원 벌지 마. 옆에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아끼는 거야. 그래서 요새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근데 어쨌든 봐봐. 이 집주인이 만약에 자기가 공인중개사야. 근데 자기가 벌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돈 줄 때는 아깝겠지. 그래서 이 구매자랑 저기 얘기하는 게 둘이 얘기해. 야, 우리 공인중개사 그냥 끼지 말자. 내가 어차피 공인중개사니까 우리 그냥 회사 해가지고 딱 이름 해서 계약을 맺자라고 해. 그러면 복비 아끼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뽀록이 난 거야. 국가가 이걸 발견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법적 불이익을 누구한테 줘? 얘한테 주는 거야. 야, 너 벌금 300만 원. 근데 벌금은 주되 얘네 둘의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너 벌금은 받지만 어쨌든 니네 둘이 계약했으니까 그거대로 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면서 이 경우에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돼서 결국 소유권 넘기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자, 여기도 지금 이제 계속 조건, 이 조건 경우 그대로 가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뒤에 보면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대. 자, 여기서 있을 뿐 아니라 동그라미 쳐보시고 얘는 내가 and로 바꿀 수 있겠지. and. 그치? and잖아. 있을 뿐 아니라가. 그래서 단속법규 말고 이제 강행법규. 강행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입니까? 얘는 법적 불이익 있어. 근데 더하기 계약 효력도 부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읽어볼게. 이에 해당하는 게 강행법규인데 이 경우에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대. 이거 급부 아까 내가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얘도 외워. 자, 급부 거기 그 법 배경 지식 그 프린트에다 뭐 하든 급부는 계약 내용이라고 하면서 얘 요렇게 쓰고 외워주세요. 이거 외워.
오늘 단어 한 2개 더 할 거거든요. 우리가 법에서 알아야 될 무조건 필요한 단어. 왜냐면 잘 나와. 급부 진짜 많이 나오니까 왜 외우시고. 자, 그럼 다시. 일단 강행법규에서는 계약 효력이 부정된다니까 다시 말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야, 너 계약대로 해 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급부를 내가 이행해. 벌써 했어. 그래서 재산적 이익을 넘겨줬어. 그러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이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대. 야, 내가 준 거 다시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이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요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자, 예시를 볼게요. 의사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는데, 따라서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라고 하고, 만약에 먼저 자금을 건넸으면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받는 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예시 사례를 좀 먼저 좀 들어보면요. 내가 치과 졸업을 했어. 치과 의사 아니면 뭐 한의사 이렇게 졸업을 했어. 그러면 내가 내 걸 만들어야 되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물어봐. 자, 내가 돈이 많은데 나 이제 돈 좀 벌려고 병원 하나 이제 할게. 그래서 병원 하나 하는데 병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의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야, 내가 네 의사 자격증 빌리자. 그 대신에 네 이름으로 이제 다 하는데 내가 모든 인테리어나 뭐 건물이나 그런 건 내가 다 할게. 근데 너 월에 이제 1,000만 가져갈 수 있어. 1,000만 원만 가져가라. 근데 내가 이거는 빌리고 그리고 네가 처음에 나한테 5천만 원만 딱 투자해. 그럼 나머지 내가 다 할게 라고 이제 해. 그러면 갓 졸업한 애들은 어떻게 해? 오케이. 하겠지. 왜? 월에 1,000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런 병원을 뭐라고 하냐면 사무장 병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의사랑 의사가 아닌 사람,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만약에 계약을 해서 병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쩌다 뽀록이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어떻게 돼?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법적 불이익 벌금 받겠지. 그치? 그리고 계약 효력도 부정돼.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된다라는 말은 벌써 내가 준 돈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치과 의사가 얘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5천만 원을 먼저 줬어. 근데 아직 월급 받기 전에 이게 뽀록이 난 거야. 그러면 이 치과 의사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뭐를 요구할 수 있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가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 자, 근데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 효력이 부정이 돼. 자, 여기서 이제 2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케이스는 지금 방금 했던 의사랑 의사가 아닌 사람의 동업이야.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럴 땐 어떨 때냐면 급부가 위조 지폐처럼 반사회적, 자, 반사회적이거나 이제 또 비도덕적이면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원래 여기서 또 썰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넘어갈 텐데, 예시를 하나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너네한테 야, 쌤이 이번에 5만 원권짜리 위조 지폐 하는 방법을 배웠어. 야, 20씩만 투자해. 내가 500으로 할게. 그럼 너네가 막 귀 팔랑거려서 나한테 이게 투자한 거야. 근데 내가 그리고 날랐어. 그럴 때 이제 어떡한다? 돈을 못 받는 거야. 왜? 내용 자체가 위조 지폐지. 그래서 위조 지폐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려받을 권리도 지금 이제 부정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이제 개입하는 거야.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 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래. 그래서 이 경우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해야 된대. 근데 이런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자, 다시. 일단 계약의 자유를 내가 제한시키려면
최소한으로만 해야 된다는 게 비례 원칙인데, 그럼 비례 원칙이 뭐냐?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의 계약에서 내가 국가라고 해볼게. 내가 여기에 간섭을 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간섭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단속법규로만으로도 괜찮아. 이걸로만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국가야? 강행법규로 여기에 한다라고 하면 이건 맞아 틀려? 안 되는 거야. 왜? 자, 여기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밑줄 한번 쳐보세요.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밑줄 치시고 별표 하나 해주세요. 비례 원칙은 뭐다? 내가 계약에 간섭을 할 때 최소한으로 하는 게 이제 비례 원칙이야. 그럼 선생님, 최소한으로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 자, 여기 옆에 이렇게 써줘. 단속 법규로 침해 가능한데 강행 법규로 간섭하면 비례 원칙 어긋남.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단속 법규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강행 법규로 하는 이상 이거는 나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문제 통해서 확실하게 더 이해시켜 드릴게.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맞지?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 법이랑 계약이랑 다를 때 일단 계약이 더 우선 적용되니까 1번 오케이. 자, 2번 볼게.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맞지? 왜냐면 서로 자유롭게 해서 이제 아무런 간섭도 안 받으니까 2번도 맞겠죠. 근데 3번 봐봐.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단속법규로 하는 것 자체도 애초에 이 세 개 다 하는 게 다 뭡니까?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해줘야 돼. 왜냐면 단속법규로 하는 것 자체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임의법규로 하는 것도 비례 원칙이고 강행법규도 비례 원칙이야. 오케이? 그래서 4번 봐봐. 답은 3번이야.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강행법규로 한번 해봐.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5번에도 강행법규에 따라서 이제 급부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권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5번도 맞고 4번이랑 3번에 있어서 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 이해됐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26번 가볼게. 자, 26번엔 아까 A에서 이제 나온 내용에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할게. 일단 기억부터 먼저 보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그러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는 건 맞지. 왜냐면 법대로 해야 되니까 건물주가 하고 그리고 그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법적 불이익 누가 책임지니? 안 지죠. 아무도 안 지지. 그러니까 기억 맞지. 기억 동그라미. 니은 볼게.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 건물주가 져야지. 왜 세입자가 져? 그러니까 일단 니은에 세입자가 수선 의무 진다 X. 그리고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니은도 X. 디귿.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럼 당연히 세입자가 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뒤에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서 법적 불이익은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뒤도 맞아. 리을.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진다. 맞지? 근데 건물주는 법적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리을 X. 답은 2번. 자, 이제 28번 좀 볼 텐데 28번 대부분 다 맞았을 거야. 왜냐면 28번에 보기의 두 번째 사례가 지금 이제 무슨 법규야? 벌금 부과된대. 그럼 벌금 부과는 법적 불이익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사용료 반환해야 된대. 그럼 사용료 반환이니까 법적 불이익 있고 계약 효력 부정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케이스지. 그러니까 우리 보기 옆에다 뭐라고 적어? 강행 법규인데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케이스다. 요렇게 이제 봐야겠죠. 그쵸?
맞잖아.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볼 텐데 잘 들으세요. 1번 볼게. 일단 A랑 B는 개인과 개인이 지금 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사법에 적용 받겠지. 1번 X. 2번 별표 하나 하세요. 내가 2번이 왜 틀리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를 제대로 대답하는 애들이 거의 한 절반? 절반도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2번 읽어볼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에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 이거 뭐가 잘못된 거냐? 옆에 적어주세요. 왜냐면 곧바로 다음 지문에도 나오는데 인과관계 잘못이라고 적어줘. 인과관계 잘못이야. 왜 그러는지 여기 한번 볼게요. 왜 지금 이게 인과관계가 잘못됐냐라고 하면 봐봐. 임의법규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냅두면 돼. 맞지? 단속법규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법적 불이익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강행법규를 하는 이유가 뭐야? 단속법규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강행법규를 하는 거 맞아?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법적 불이익 얘가 벌금이잖아. 벌금만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뭐까지도 부정시켜. 계약의 효력을 부정시킨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선택지 2번에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계약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반대로 돼야겠지. 계약의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된 게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게 벌금만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 이런 뉘앙스로 가야겠지. 그래서 2번은 아예 말 자체가 그냥 인과가 틀려요. 그래서 2번 X. 인과관계 잘못이라고 적어줘. 자, 3번이 딱 그거죠. 벌금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뭐야? 계약 효력도 부정시킨다라고 해서 답은 3번. 4번.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면 그럼 애초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4번 X. 5번. 부당이득에 해당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자, 29번은 책임을 진다. 부담을 진다. 얘가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의무를 지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지는 어떤 부정적인 추상적인 그 개념을 지는 거에 있어서 부담, 의무 그렇게 해서 5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